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은 위기 한가운데 있죠.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실이 위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론, 중국 선거 개입설, CIA 개입설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사실이 뭐고 의견이 뭔지 취재인지 창작인지 알 수 없는 기사와 뉴스들, 인터넷에 가득 떠돌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 소음이 우리의 진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얘기를 좀 인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진실을 믿을 때 그것이 정말 현실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진실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실. 이것을 상호주관적 현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상호주관적 현실이 나치와 파시즘을 불러왔었다고 합니다.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책임 그리고 파시즘을 막아내는 책임 누군가 해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깨어있는 시민들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실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뉴스토마토가 기획했습니다. 오후 5시 가장 뜨거운 뉴스를 가장 깊게 끝까지 파헤쳐보겠다. 그래서 이 진실의 위기를 끝장내겠다. 이런 뜻에서 끝장뉴스 기획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끝장뉴스의 첫 방송 2월 24일 월요일 오전 5시 오후 5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에 두 분 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박영식 뉴스 에디터,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황연실 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의 뉴스를 끝장내 주시는 건가요? 네. 다 발굴해드리겠습니다. 발굴 좋습니다. 발굴한다고 하셨으니까 박영식 에디터님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오늘 첫 번째 끝장낼 이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오늘 끝장 이슈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비명계 인사들 연이어 만나고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났었고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가지게 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질 예정이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날 예정이어서 아무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는 이재명 대표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힘든 이야기 또 저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의명분 앞에 뭐 다른 사사로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 뭐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강연 같은 거 가면 정치인의 용기가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첫 번째가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게 되게 큰 용기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바라는 일이지만 공동체에 도움되지 않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의를 위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건 상대 당한테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하는 그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미래로 나가고 힘합쳐서 민주당이 승리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사실 무도한 세력이라고 계엄 같은 단체 행위를 할 거라고는 봤는데 아무런 형식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일 거는 정말로 몰랐고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일종의 정치 집단 정당이 이런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이 소위 거부 세력이 준동한다는 저는 인터넷 카페 안에서 그들이 뭐 왕로관할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 현장 속으로 나와서 저렇게 정말 무리를 지을 줄은 몰랐고 또 그게 저런 구조가 될지도 몰랐고 저게 정치 세력이 결합할 거라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 그 속에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자, 대표님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그 다음 국민통합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우려가 커요. 그걸 차단해내는데 정말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대표님도 저도 민주당 박 당원 의원님 역할이 아주 많을 겁니다. 같이 손잡고 잘 당의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뻗치기 영상 클립 보셨는데요. 지난 21일이죠.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전 의원이 만났던 모습입니다. 예, 박 저게 대표님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거고요. 좀 저희가 한 몇 분간의 클립이긴 했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 만났었고, 저게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화면이었으니까 저 이후에는 뭐 아마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힘든 상황인데 박용진 전 의원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운을 떼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마음속에 이제 담아놨던 얘기들을 아무튼 술술 좀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참 모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듭 이 박용진 전 의원이 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혔고 저 자리에서도 이미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아무튼 이게 언론에서는 이제 그 키워드를 달 때, 그러니까 표현을 달 때 비명행사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2번의 경선에서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마지막에 공천이 되면서, 전략 공천 되면서 박용진 전 의원이 지역구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이 쌓아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저 자리는 굉장히 어떤 포용과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고, 두 정치인이 만나서 당의 앞으로의 어떤 길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현장의 얘기를 또 뉴스토마토 취재 기자가 그 취재를 했거든요. 이 현장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기자님 혹시 나와 계세요? 네, 현재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아까 저희가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그 영상 클립을 봤고요. 근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 만찬을 한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7시 30분에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 회동에 나섭니다.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후면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문제와 당 정체성 논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을 두고 중도 보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가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 월권이라고 비판해 이번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당 정체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논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또 두 분이 만나는 상황이니 만찬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21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났었잖아요. 그때 1시간 반 정도 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찬겸으로 해서 이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의 당사자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에게 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들로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회동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전 의원에게 당내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박용진 전 의원의 향후 역할을 두고 당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계승과 당내 통합과 국민 통합, 민주당 혁신 등 3가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혁신과 관련해선 세대 교체와 586 정치의 청산을 주민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김부겸 전 총리 만찬도 그렇고요. 박용진 전 의원 만찬도 그렇고 당내 통합의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지난 13일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고요. 21일엔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한 템포 더 빠르게 당내 통합과 포용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할 계획인데요.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주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광복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박용진 전 의원하고 일단 만나는 걸 아까 저희는 클립으로 봤는데 예. 또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 시기에도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 뭐 나아가서 이제 반명계의 선봉장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제 대표 주자, 비명계 중에 대표 주자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당내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어떤 비호감 여론을 어떻게 하면 호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숙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친명계 의원들이 워낙에 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 지지 기반은 탄탄한데 일부 이제 민주당원들 중에 혹시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당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대선 주자로서 또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앞으로 지금 이제 3명째 만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광폭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포용하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화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말이라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박용진 전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주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랄까요, 뭔가 좀 지도자성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보는 뭐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황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한 날짜가 15일인데 굉장히 빠르게 21일에 회동이 이루어졌거든요. 회동이 한 10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 화면도 아까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감정도 드러내고 이제 솔직 담백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담담한 분위기에서 나눈 이 회동 안에서 이제 서로의 담합과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 활동 평가 하위 10%에 들어서 이제 득표 30% 감산을 받아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었고 결국에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뭐 그 과거는 과거로 떨쳐내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쳐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치가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 측면에서 정말 좋은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용진 전 의원이 모진 기억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나, 또 뭐 이재명 대표는 그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박용진 전 의원이 계속 브리핑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반대자, 당내에서 반대자였다고 할 수 있는 분들 이재명 대표가 만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작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맞아요. 지사를 네. 만났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비명계 인사의 와의 첫 번째 회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박용진 전 의원 만났을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2월 13일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 극복을 위해서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복당을 사실 환영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돌아오게 된 거에 대해서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연대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DJ 전 대통령을 사례로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기 때문에 모든 세력을 아울러야 한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사실 당 내에서는
뭐 일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대하고 어디까지 통합하고 어디까지 받아주자는 얘기냐. 가령 예를 들자면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러 나간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혹은 뭐 설훈 전 의원이라든지 혹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홍익표 의원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을 당원들이 하면서 이 연대에 대한 그 선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는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김부겸 전 총리 만나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에 대해서 김 전 지사가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반대되는 진영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가는 것이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전 지사에 이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유사한 지점을 강조하는데 그 선이 많이 넓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용할 건지에 대한 그 차이는 좀 있어서 앞으로 그 대목을 좀 주목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또 결이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시기에도 좀 주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뭐 내일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고 최종 변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명계 이 대선 출마가 좀 예상되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 20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1일 10차 변론 기일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5일을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로 잡았잖아요.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야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권 이제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지만 여당은 낮에는 이렇게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밤에는 다시 대권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여당 측에서도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겠구나. 또 실제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연일 SNS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만나고 당내에 있는 이제 입지가 있는 인물들을 단합과 협력을 요청하는 악수를 먼저 청하는 이런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앞서서도 말이 나왔는데 이 포용 정치가 더불어민주당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역사들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7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연대와 포용, 협력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좀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대선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까지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사실 독주 체제라 흥행이 안 될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대선 예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만남으로써 그분들이 또 부각되는 효과도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를 할 때 보면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안티 삼아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컨텐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명계 인사들이 혹시나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또 내란 진압을 할 것인지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물론 국민의힘이 원색적인 재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한다고 하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대선 경선이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굳히기 전략에 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대다수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 인사들 만나서 어쨌든 소수 당원들의 지지 의사를 끌어낼 필요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집토끼는 다 잡았는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땅히 떨어오는 편이 없어가지고 집토끼는 다 잡았는데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제 비명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와 반대하고 우리가 어떤 척을 지는 사이처럼 언론이 묘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잡는 모습만으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아니냐. 어찌 보면 이제 작은 정치, 협소한 정치가 아니라 뭐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나 악수를 받아주는 사람이나 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박용진 전 의원도 사실 나쁠 게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오늘 마찬가지로 저녁에 만나게 되는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은 이제 향후에 선대위에서 어떤 자리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분명히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당을 화합하는 모습은 어쨌든 두 사람의 다 좋은 일이고 나중에 대선 주자로 누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당내 대선 경선이 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는 것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되는 전초전을 오늘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김부겸 전 총리와도 어쨌든 좀 희망적이고 미래를 위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특히 또 저는 이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하는 발언을 쭉 보니까 다른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 뭐 떠나신 분들에 대한 서운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각을 세웠어요. 속된 말로. 그런데 박용진 전 의원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황 전 대변인님 말씀 주셨는데 비명 행사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지켜봤는데 이 회동 이후에 박용진 전 의원이 또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직접 이 화면 보면서 뉴스토마토 클립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어떠셨어요? 안 싸웠어요. 분위기 나쁠 거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은 많았지만 힘 합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불안 덜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저나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서로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대변인 통해서 뭐 그 말씀들 들으셨겠지만, 그 정도의 얘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았고요. 정말 걱정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철학과 이념적으로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그거는 뭐 논쟁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이번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포지셔닝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진보라고 한다면야 박용진이 가장 진보 포지셔닝이고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이게 논쟁과 토론의 사안이 아니라 그 정치적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칫 당이 훈고하듯이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치 예속 논쟁하듯이 정말 국민들 삶과 불안을 안정시켜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에 예속 논쟁으로 나를 지새우는 정치 세력으로 비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훈고학 예속 논쟁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 박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제 저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아까 그 첫 문장이 일단 귀에 들어왔고 대뜸 기자들한테 안 싸웠어요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싸웠을 맞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표정이 그렇지 않은 표정이니까 그러네. 얼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전 의원을 이제 뭐 챙겼다 내지는 신경을 많이 써준 거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절박함이라는 게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국민들을 지난 3년간 고통받게 해드렸다라는 그런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보니 우리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박용진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분명히 박용진 의원에게 보여줬고 그 결과가 아마 지금 이런 박용진 전 의원의 애티튜드에 나왔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근데 친명계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관계자도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굳이 뭐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 거의 독주 체제에 가깝게 막 40% 육박하는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따져도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비명계 인사들을 만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뭔가 포용과 통합을 하는 행보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역시도 과거에 어떤 자신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일들 뭐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이라든지 단식 투쟁을 할 때 뭔가 조롱 섞인 그런 비난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또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서로의 어떤 서사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그림 연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기자들이 당내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클릭. 네, 우클릭 논쟁, 그렇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그 답변 중에 예속 논쟁 이 얘기를 네. 한 게 되게 눈에 띄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속 논쟁 하면은 조선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 왕실의 그 상복을 몇 년 입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예속 논쟁 발언이 바로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좌파, 우파, 배고파. 국민은 배고파. 네, 이걸 해서 정말 너무 시원하고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민주당이 원래 중도 정당이다. 시대 상황이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중요할 땐 중도 보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사실상 이제 시대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게 이런 발언들이 처음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97년 당시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했기 때문에 우파이고 또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치가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효능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의 삶 또 우리 가족의 삶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자. 특히나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뭐 우파, 좌파 아니면 진보 보수 이런 데에 이런 성향이 흔들리지 말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박용진 전 의원은 진보 정당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뭐 지금 상황이라는 게 또 그렇죠. 보수 정당이라는 게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보수까지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부 기자들은 다 또 아니 이거 서울시장 뭐 제안한 거 아니야? 뭐 지방선거 얼마나 이런 루머가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실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도 없고 기자들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내부에서 비공개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며 가며 들었던 서울시장 후보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특히 찐명이거나 사실상 친명이거나 하는 분들 중에 지금 5손가락도 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뭐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모 인사라든지 뭐 내지는 지금 수도권 다선 중진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다 찐명이고 친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가령 박용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나갔을 때 뭐
당내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서 출마를 한 다음에 컨텐츠 경쟁하면 되는 거고요. 서울시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저 자리에서 과연 박용진 전 의원이 그쵸. 서울시장 얘기를 꺼내거나 먼저 꺼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서울시장 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 분위기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마 그냥 자가 발전한 기자들 사이에서 자가 발전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하다라고 이제 띄우기 위해서 이제 기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미 요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아, 그렇군요. 조금 이게 정치인들끼리도 이렇게 포용하고 화해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또 지지자들한테도 한마디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식구끼리 어제 싸우면 누가 좋냐. 맞아요. 이게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멈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이다.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화음. 또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없잖아요. 또 이 공정과 통합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곳이 민주당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이게 그 일부 비명계라고 불리는 또 당 대권 주자를 노리는 분들도 사실은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과 또 다 당내에서 지지자들 분들께서 다음 대권 주자라고 후보라고 여기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을 또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라든지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군가를 짓밟거나 공격한다거나 해서 이 후보가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또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강성 지지층도 이거 받아들일까요? 강성 지지층이 어떤 걸 받아들인지 지금 자제를 요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제. 아무리 당 대표라고는 하지만 네. 나는 나잖아요. 지지층은 또 입장이 있잖아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비명계 인사들 중에는 뭐랄까 혐오 표현이라든지 혹은 다양성을 위해서 또 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너무 매도하지 말자라는 차원의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발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자제하자라고 나온 것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본 일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 얘기와 함과 동시에 윤석열 내란수계에게도 마찬가지로 뭐 사형이라든지 평생 감옥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 지지자들 혹은 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지도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표현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 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 바깥에서 우리 정당을 어떻게 지켜볼까라는 걱정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아마 그런 표현을 자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물론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전 존중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이제 워터멜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들이 경멸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것을 뭐 막을 수는 없죠. 아니 뚫린 입이라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지를 때도 있는 거고 또 그 비판을 어떤 분들은 또 감내해야 되는 책임도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다만 1위 대선 주자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당대표의 얘기를 혹은 민주당 대선 주자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 행보 계속하네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24일 저녁에 김부겸 전 총리 네. 만찬하고 27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찬하고 28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고 김두관 전 의원도 뭐 만날 예정이라고 네. 하니까 이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더 끝장을 내야 돼서 네. 끝장 뉴스 네, 위로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장 뉴스는 황현실 전 대변인님 네, 소개해 끝장 주시죠. 뉴스 두 번째는 케이블타이
포박용이 맞다인데요. 김현태 707 단장이 이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시연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섰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김현태는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타이.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이어가지고 이걸로 당기면 못 도망가고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이거 하면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이거 20초 빼주세요. 못 풉니다. 자,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아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707이 휴대한 케이블타이 2종. 네? 저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이걸로 문을 봉쇄 용도 맞습니까? 수방사 특임대 있었죠? 예, 뭐 제가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707의 다른 종류 케이블타이, 저 얄팍하게 생긴 거, 그걸로 봉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707 특임단의 실제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포박용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이 아니다라고는 보여주고 있죠. 자, 뭘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강목과 정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박용 수갑 전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야, 박선원 의원 히트 쳤네요. 케이블 타이가 뭔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딱 실감이 저거 수갑이네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람을 끌고 가는 포박용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실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헌재에서 네. 발언을 바꾼 것처럼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냐, 그 용도에 대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박선원 의원이 직접 저렇게 시연을 한 건데요.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은 그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그 계엄군의 이제 그 지휘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어찌 보면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인데, 이분이 12월 9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야, 진짜 참 군인이구나, 이런 여론이 그렇죠. 있었고, 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뭐랄까 그 진실을 고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줬다가 헌재에서 진술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케이블 타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피청구인 윤석열 쪽 변호사들의 질문에 이것이 어떤 국회에서 누군가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그런 증언도 하거든요. 의원 자체에 대한 부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에서 국회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문 봉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렇게 직접 시연을 한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거네요. 이게 네. 실제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 포박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도 저 장면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첩사가 일단은 저 케이블 타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3, 4월 경에 포승줄과 수갑 이런 인원 포박 장비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증거도 나와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저렇게 나왔다시피 이제 케이블 타이가 완전히 이제 인원 포박용이다라는 증언들이 여러 나왔고, 또 하나는 BL탄이라고 해서 전시에 휴대하는 실탄이 있는데요. 그거를 707 대원 197명에게 3,300발을 일단 소지하게 했다. 실제로 이제 실탄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의 국회 단전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포박용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갔다라는 이 팩트 자체가 네. 이게 지금
어떤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적인 포고령을 이행하려고 했다라는 차원이 하나고 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실제 그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150명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인지했냐, 인지하지 않았느냐 그 대목도 이제 논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이 비상계엄 표결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니다. 이제 이런 대목에서 케이블 타이가 하나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지금 거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결국 포박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계엄 수뇌부가 지시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언이자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계엄 당일 텔레그램 대화방도 이미 지난주에 보도가 됐었는데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부하들한테 명령한 그 텔레그램이 나와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국회만 막으려고 했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707 특임단 대화방을 보면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김현태 단장 본인이 명시를 하고요.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증언에서 완전히 나몰라라 하듯이 증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흘렸던 눈물이라는 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꼭 이게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고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계엄군을 막는 행위 자체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고령에 따라서 이건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실에서 국회 방호과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CCTV 영상에 707 특임단이 자정경에 뉴스토마토 취재진을 그렇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고 했던 장면이 담겨 있는 영상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김현태 특임단장의 반복적인 거짓말도 증언으로 또 그 밑에 있는 휘하의 부하들의 증언으로 또 영상으로 뭐 사진으로 뭐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갈 곳이 없는 뭐 특임단장의 현 주소죠. 뭐. 그러네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근데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고 그건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을 의결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다 유석열 대통령의 워딩이잖아요. 네, 다 맞습니다. 거짓말이었었던 네, 네, 다 것이 자꾸 거짓말이었고. 부하들의 네.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증거도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일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내일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은 앞서된 길과 같이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최종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후에 변론 종결이 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다시 의견을 낸 다음에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안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고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입니다. 평결 후에는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에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주심이 만약에 소수 의견을 내게 되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하고 소수 의견이더라도 별도에 제출해서 나중에 결정문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 2주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헌재 선고는 빠르면 3월 6일, 아무리 늦어도 3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박 에디터님, 내일 그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네. 뭐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내용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여기 안에 무슨 오늘 최근 기사를 보니까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한 바로는 본인이 탄핵 기각이 되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혹은 대국민 사과 혹은 유감 표명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들어갈 예정 뭐 가능성 이런 건데 별로 관심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대한 그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사들도 그렇고 특히 또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도 대부분 워낙에 이제 1시간 드리면 59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 진술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헌재에서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침 줬을 때 정말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언제 끝나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저는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진술이니까 거기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동안 고심했는지를 다 깔아놓겠죠. 뭐 그 중에는 사과도 있을 거고 유감도 있을 거고 무슨 뭐 개헌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시하면서 기각이 되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 담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 대다수는요 이런 거 관심 없고 빨리 끝내고 빨리 파면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을 거다. 전 이렇게 줄이고 싶습니다. 네, 내일도 나오시죠, 박 예. 대표님은. 네. 네, 내일도 이 최종 변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릴 테니까 뉴스토마토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포프카님, 라폴리님, 순환양님 두 분 칭찬 멘트 계속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끝장 뉴스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이 늘 견제구 던지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언더독, 막 혁신적 정책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주류 정당의 책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잘할 수 있을지 잘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끝장 뉴스에서 진실을 밝혀내면서 시민들의 뜻을 많이 전달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오후 5시에 평일에 끝장 뉴스 진행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학균 센터장이 말씀 주실 거고요. 김재경 소장 나오셔서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망 이야기 주실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황현실 전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도 정신없지만 트럼프 시대 세계 경제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뉴스를 쏟아내는데 그중에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듯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동차, 반도체,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25%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럼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은 기업들에게도 악재지만 기업들은 어떻게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라든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의 내수가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겠죠. 공장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사람들이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과 협상하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라기보다는 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쓰면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근데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거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은 하겠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올릴 때도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트럼프의 워딩으로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 트럼프의 이제 그 통상 정책을 조언하는 이런 로버트 라이트아이저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변호사이죠. 통상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미국과 FTA 맺을 때 한미 FTA 맺을 때 ISDS라고 하는 그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라는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 독소 조항이다 그랬거든요. 다국적 그랬죠. 기업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정부를. 네. 실제로 이제 그 론스타라든가 이런 그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4천억 넘게 물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근데 로버트 라이트아이저는 ISDS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재산권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그런 미국 자본을 나라 밖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나라 밖으로 공장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월마트와 같은 유통자본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고요. 우리가 싸게 중국에서 물건 가져와서 싸게 파는 건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제조업 진흥이 자기들에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치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들이 조금 일기 때보다는 조금 더 좀 강경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진심으로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살리겠다.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에 나가서 제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공장 지어. 네.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거죠. 저는 미국이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자기들끼리 문 닫아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던 나라였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자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물건을 팔게 해줬죠.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전범 국가나 한국도 대미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이제 그때는 동서냉전을 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준 건데 미국이 그냥 베풀기만 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다른 나라 물건을 이제 샀쓴다라고 하는 거는 수입 시장을 개방한다는 거는 미국인들이 왕창 그냥 과소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마음껏 쓰고 그 대신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더라도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날 일이 없어요.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저축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쓰고 남은 소비하고 남은 게 저축인데 과소비라니까 저축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저축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부터 물건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이 다시 미국에 국채를 사면서 돈을 꿔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가져온 일종의 일련의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좀 뭔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 요지는 이제 트럼프가 약간 블러핑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될 만한 경제적 조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네.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야 이건 뭐 제조업 기반 없이 금융만 가지고 돈놀이만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제조업하자.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오바마 때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또 쉐일 에너지가 이제 그 발견이 되면서 미국의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지금 뭐 AI 같은 것들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지금 정권에서 이 반도체 산단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건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듬성듬성 비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은 굉장히 전기료가 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냥 미국 정부의 국채를 막 사니까 부족한 저축을 다른 나라에 손을 빌릴 필요도 없어졌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야 이게 뭐 좀 싸게 만든다고 밸류체인을 막 뭐 말레이시아에 자동차 반도체 넣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미국이 다른 나라에 윽박지를 수 있을 정도의 네, 네. 그런 환경들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양적 완화 과정에서 그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했던 예를 들면 미국 네. 국채를 그냥 화폐를 발행해서 구입하는 식으로 네. 화폐를 공급하는 그 방법이 예전에는 그거를 미국의 물건판,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국채를 사줬는데 네네. 뭐 봤더니 이거 뭐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변화가 크게 보면은 뭐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이가 사실 좋진 않지만 트럼프가 유일하게 뭐 바이든 그 정책을 칭찬했던 거는 막 중국을 공격하고 보조금을 줘서 공장을 뭐 미국 땅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왜 돈을 주니? 그냥 이 관세를 물리 말아서 오지만 그래도 밸류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건 잘하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트럼프 일기 때 시작됐다기보다는 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런 과정들이 이런 연속성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일시적인 돌출 행위로 봐서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조업을 살리고 또 이 스스로 뭔가를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 미국을 자립적인 경제구조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어떻게 보면 옛날식의 중상주의 경제로 만들겠다는 거는 트럼프의 기획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다. 저는 2008년부터 게리 피사로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제조업 진흥 계획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한 2007년 8년 이때는 제조업 노동자 숫자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어떤 전문 지식 노동자보다 숫자가 적을 정도였어요. 그게 1980년도부터 그난 30년 동안 계속 제조업 노동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2009년에 바닥을 치고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금융에 돈놀이하면서 돌아갔던 경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미국 내부의 성찰이 2008년 이후에 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뭐 중국과 또 약간의 좀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선택도 조금 지금 어떤 행동을 나름 또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센터장님 까다로운 의문이 여러 가지가 막 드는데요. 제가 좀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달러가 좀 약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경상수지를 이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또 외국에 팔기도 해야 되고 수입은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려는 기미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1,470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오늘 1,430원이 깨졌어요. 떨어졌네요. 얼추 한 45원 지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에 대해서는 달러를 강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집권했을 때 달러 가치가 신흥국에 대해서는 강했고요. 유로나 엔과 같은
이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의 색깔이 굳이 강달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지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85년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이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달러 약세를 오히려 좀 인위적으로 네.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쨌든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강달러가 아니고 오히려 달러가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실 지난해 말에 정치적 급변 상황 뭐 이런 게 겹치면서 네. 뭐 그것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겹치면서 사실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막 1,500원, 1,600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네. 얘기까지 하면서 IMF 구제금융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랬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은 근데 오래 저는 가지 않는 IMF 건가요? 구제금융은 이건 조금 뭐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이란 건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나빠지면 뭔가 자기 실현적으로 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4%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대외 부채 대비 대외 자산이 많아졌어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제 일본과 같은 그런 큰 빌딩 건물주는 아닌데 네. 좀 월세 잘 나오는 괜찮은 건물주가 한국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완전히 정착된 거는 201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국이 뭐 이렇게 뭐 그 달러가 부족해서 IMF에 손 벌리고 이럴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40원이 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국이 가진 정정 불안 그러면은 뭐 그런 불안 때문에 원화 가치가 약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해석인데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원화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들과 비교를 해보면 원화보다 꽤 약했던 통화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엔이 더 약했고요. 아. 영국 파운드가 더 약했고요. 네. 호주 달러가 원보다 더 약했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원화가 약해지는 게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영향을 받았겠지만 저는 크게 보면 그냥 원화 약세라기보다 강달러 같아요. 아, 달러 강세였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 이제 다른 통화 같이 이제 갔던 거고 지금은 뭐 159엔 갔던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경제가 지난 뭐 2, 3년 동안 너무 잘 나갔는데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경기가 조금 둔화돼야 물가가 잡히거든요. 근데 경기가 너무 좋고 인플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조금 꺾이는 거 아닌가? 조금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아.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이제 원화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1,500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공포감 이런 우려는 자본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환율은 좀 안정세를 찾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레고랜드 사태 네. 때 네. 2022년 그 가을철에 이 강원도에서 그 중도개발공사인가요? 그 지방 사업하는 네네. 그 지방채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반적 해석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권 시장 혼란 때문에 원화가 약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때도 엔도 약했고 유로도 약했고 다 약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2022년 가을철쯤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질 거다. 이런 기대가 투영이 되면서 그냥 달러가 굉장히 약해져서 지금 1,220원대 환율이 저도 이게 그런 적이 있었어 생각하겠지만 네. 2023년 2월 달에 1,220원까지 단기간에 200원 떨어졌어요. 저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200원대도 갈 수 있다. 저는 뭐 1,200원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서 뭐 1,300원대 초반 네. 뭐 이런 것들은 전 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갈 수 있다. 이건 뭐 원화가 한국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 네. 결국은 이것도 원화 강세가 아니고 크게 보면 달러 약세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관계만 보면요, 우리 네. 금리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나라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내려야 된다는 이 압박이 있고 또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 내릴지 하고 이제 금리를 혹시 내리게 되면 그러면 또 원화 약세가 되는 거 아닌지. 일단은 금리는 좀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은데 특히 민간 소비는 최근에 뭐 한 30개월 중에서 한 27개월이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경제 생활한 이후로 최장기간의 소비 침체입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가 은행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쓸 돈이 없는 것도 소비 침체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금리를 하느니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원화가 조금 뭐 약해질 개연성은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그 원화와 달러가 그 두 통화가 일종의 투자자들이 받아들인 크레딧 신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예컨대 뭐 자메이카의 통화를 비교할 때 자메이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바뀌진 않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한미 금리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미국의 상황 자체, 그냥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뭐 미국이 뭐 금리를 낮춘다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금리차와는 무관하게 그냥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강달러 흐름은 조금 제동이 걸리는 것 같고 네. 1월 달과 비교하면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한 30원 떨어졌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를 낮추는 데 따른 부담은 조금 덜어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엔 네. 조금 내수 부양을 뭐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릴 거고 그럼에도 환율은 크게 네, 뭐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요즘 같이 나오는데. 저는 요즘 보면 보통 한국은행이나 뭐 KDI나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소위 공공기관들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바램을 담아서 네. 하는 면이 있는데 요즘은 시장보다 뭐 예컨대 KDI가 올해 성장 전망치를 1.6%인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 1.7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9%인데 저는 뭐 한 1.6 정도로 또 낮아지지 않을까. 낮출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그거는 수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내수는 계속 안 좋고 네. 수출이 뭐 이제 2월 20일까지 보면 전년 동월비해서 한 0.2%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한 이틀 정도 적긴 한데 올해 한국은행의 전망이나 뭐 많은 기관들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는 좀 덜 늘어나지만 그래도 한 5% 정도는 늘어날 거다라는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데 네. 저는 뭐 내수는 안 좋고 수출도 생각보다는 조금 뭐 불확실성이 커져서 아,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포인트면은 꽤 큰 그 전망치 하락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망은 큰데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좀 선행적으로 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재작년에 네. 1.4% 성장했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앞에 일자 붙은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 물론 이제 외환위기 같은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네. 과거에 한국 경제가 나빴던 거는 IMF 외환위기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큰 샥이 있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경로였는데 사실 재작년에 1.4%는 재작년에 사실 뭐 그렇게 큰일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하고 올해 1%대 또 한국은행 기존 전망이 내년에도 1%대 성장이거든요. 뭐 내년 성장률 수치야 뭐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한국이 뭔가 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뭐 그런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증시 얘기로 조금 네. 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네. 또 게다가 강달러가 아니고 이제 약달러로 돌아선다고 하시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력 기업은 수출 기업들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걱정이 올해 됩니다. 한국의 성과가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 현재까지요? 예, 뭐 물론 두 달치 안 됐지만 또 중국 시장과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은 길게 보면 약간 못난이 증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주가가 선조정을 받은 그런 기저효과가 일정 정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그 레고랜드 그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20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은 뭐 타격을 받는데 비달러 자산으로 한국 주식은 조금 수혜를 받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20원까지 떨어질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16조 원 샀고요. 코스피도 한 15% 올랐습니다. 오히려 약달러일 때, 그러니까 네. 원화가 강세일 때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환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300원대 환율도 사실 뭐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제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환율은 뭐 여러 가지 득실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조금 기회가 여전히 시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환율의 변화도 한국이 좋아서 나타나는 강달러가 아니고 사실 같은 말이지만 네. 약달러의 성격이 있고 지금까지 좋았던 것도 뭐 작년에 주가가 조정받은 데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보면 뭔가 조금 이제 방어적인 논리들은 있지만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상법 개정이나 논란이 되게 많지만 그런 지배구조 쪽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아주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고 나머지는 어쨌든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박스권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해온 우리 증시를 레벨업 시키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에서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인데 박스권 내에서의 뭐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업종별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게 이제 관세 발표되고 그러면 네. 좀 위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주가가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국은 이제 좋은 건 없지만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아서 비싸지 않다. 뭐 이런 정도가 뭐 한국 시장 투자할 때는 사실 뭐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한국 주식을 사야 될 동거가 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너무 한국 주식을 뭐 외면하고 많이 오른 미국 주식 사고 하게 되면 조금 엇박자 탈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그래도 약간 안심이 되고 희망이 약간 생깁니다. 근데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이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그 여쭤도 될까요? 미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하고 말씀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재경 소장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서울의 강남 송파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되는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저 책의 저자님이시기도 한데요.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끝내주는 경제는 처음 오셨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역시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일단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떤 목적인지 뭐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등이 발표가 되게 되면 이 토지를 어쨌든 수용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멋대로 거래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묶어놓은 것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출발은 전 정권 때 이거를 도심지에다가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아파트를 거래함에 있어서도 대지 지분, 즉 토지에 대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놓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늘려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제 거래를 할에 있어서도 거래 제약들이 등장하죠. 우선 대표적으로는 실사용 목적으로만 매수를 해야 된다. 즉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명 갭 투자,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하는 사항이 이제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 20억이다, 3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이 다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끼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대출 이자 부담이 적었을 것을 이거를 내가 풀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자 부담 그리고 DSI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대출 한도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 매수가 조금 지연되는 아무래도 매수 수요를 좀 억제시키는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는 매수가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가 매수를 할 수 있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쉽게 거래를 못하게 되는 효과를 주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을 이번에 해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제한 이유는 다들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대선 목표를 두고서 푼 거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8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강남 3구랑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몇 달도 안 된 상황 속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여기서도 사실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좀 조정됐다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비상계엄 터지고서 정치사회적 혼란스럽다 보니까 조정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해제된 주요 지역들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대가 계속 더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이제 해제를 한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대권을 노리고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표들을 좀 얻기 위해 아무래도 이제 특히 강남권역들은 이제 보수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해제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자체는 그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게 목적인 건가요? 그렇죠.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가격이 좀 눌려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지금 가격들이 다 튀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허가구역 해제가 된 그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더 매수를 많이 하도록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역들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실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목적대로라면 사실 많은 곳에 가격이 올라야 지지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을 풀어준다는 게 딱 이해가 가진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조금 넌센스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시점도 워낙 급하게 좀 하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사전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처음 지정했을 때는 정말 급등할 때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해제 타이밍은 사실 2022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꺾였었을 때 아니면 2022년도에 못 풀었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는 풀었어야 됐었었는데 그때는 정작 안 풀어놓고 2024년도에는 그래도 또 작년이었죠. 네네. 풀어줄 줄 알았더니 그때 또 가격대들이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연장 결정을 하고 그러고서 2025년도가 됐는데 당연히 안 풀어줄 줄 알았었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나타나면서 급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강남권역들은 가격이 안 그래도 뛰어 올라가던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풀어주다 보니까 더 사실상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제도 자체가 가격에 실제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는 제도이긴 한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 안정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가격을 사실상 누르는 효과는 있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일명 풍선 효과라고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반포 집값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반포가 이제 30평대도 실거래가 60억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반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장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하나의 요소로 작동하거든요. 압구정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눌러놨다 보니까 사람들이 압구정이 지금 가격이 오히려 저평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압구정 30평대가 지금 50억 초중반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압구정 가격이 이 가격이면 당연히 압구정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여기는 지방 사람들 입장에선 매수가 불가능하죠. 실거주를 못하니까. 일명 갭 투자도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돈이 있고 내가 무주택인데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반포를 사야겠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압구정은 눌림 효과가 있는 게 맞는데 압구정을 눌러놓으니까 그 수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데로 퍼지다 보니 근처에 있는 다른 곳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반포 가격이 막 올라가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반포에 누가 사는 거 아니냐. 아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정한 거면 왜 반포는 지정 안 하냐라는 그냥 농담 반 진담 이번에 반. 해제 구역에 강남 서초만 포함된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 더 전에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요건 자체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으면 왜 반포는 지정 안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대상의 압구정은 빠졌거든요. 정비사업 지역들은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 시장이 아까 대권 생각하면서 조금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 풀어준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정작 그 와중에서도 막상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볼멘 소리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계속 들려오는 얘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서울의 예를 들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입주할 시점이 돼서 전세도 안 들어오고 매매도 안 돼가지고 입주할 분들의 이 지금 잔금 치르기도 어려울 지경인데 게다가 대출도 쪼여져 있는 상태라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강북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남 송파만 이렇게 풀어주면 격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권역이라서 그렇지 강북은 애초에 재개발 지역들은 이제 신석통합계획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강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강남만 풀어줘 강북 안 풀어줘가 아니라 강북은 애초에 지정된 게 없었는데 강남이 이번에 풀리면서 가격 상승을 일단은 시발점이 되었고 이게 지금 뜨겁게 잠실 이상 권역들이 다 뛰어 올라가고 있다.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나요? 단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지금 잠실에서 대표적으로 일명 엘리트라고 말하거든요. 엘스, 리센츠, 트리즘 이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즉 2025년도 2월 12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동호수에 따라서 27억에서 28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억 돌파는 물론 지금 엘리트 중에서 33억에 거래했다는 얘기들도 돌고 있거든요. 앉은 자리에 사실상 5억이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잠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대치동이 그전에는 이제 30억대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40억 실거래가를 찍었다라는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5억 원, 7억 원, 어떤 경우에는 10억까지도 이 정책 변화 때문에 한 번에 뛰어오르고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거래가 실제 되고 있는 가격인가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매도자들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팔기보다는 매물을 거둔다든가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호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매매 계약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주 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자마자 현장들이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면 한 달 사이, 이제 늦어도 2달 내에서는 이제 실거래가 등록들이 되면서 실제 이제 얼마 갱신 이런 뉴스들이 이제 좀 도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도입했던 제도라면 이걸 없애면은 투기 수요를 또 자극해서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과열 과정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자체가 대단한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이 안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적정 가격이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눌러놓은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들 가격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서 가격이 높아져 있었거든요. 이 키 맞추기가 다시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뭐 그러면 푸는 게 잘못된 거냐,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눌러놓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인데 이제 현금으로 갖다가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면서 가격대가 좀 눌려져 있겠지만 그 수요는 사실 그렇지 않는, 내가 실거주를 안 하고 갭 투자를 할 사람들은 인근 가격대들을 올리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반포 이 신고가들을 갖다가 막으려면 압구정을 풀어야 되는 것도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압구정이 안 풀렸잖아요. 그런데 압구정을 안 풀었다 해서 압구정이 안 올라가냐라고 하게 되면 반포 가격이 막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압구정이 접힌 것 같네 하면 또 압구정은 또 지금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약간 좀 이게 넌센스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인데 현금이 충분히 많이 있는 어떤 부류의 부자들은 그렇게 억눌려 있을 때 그 주택들을 샀으면 또 굉장한 차익을 정책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양극화가 문제잖아요. 지방은 또 강북은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심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강남권역들 가격이 엄청나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게 아까 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 아니라 사실 정책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내가 뭔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 하더라도 취득세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두 번째 주택을 살려면 8.4%,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면 12.4% 취득세 중과세율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다주택이 될 수 없는 구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지금은 한시적 중과 유예를 2016년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 이제 2주택자면 중과세율이 20%, 3주택이면 30% 중과세율이 또 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다주택자면 중과세율이 붙다 보니까 애초에 한 채로 재편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여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정리할 때 당장 기자님 같아도 예를 들어 내가 반포에 집이 있고 마포에 집이 있고 그리고 김포에 집이 있어요. 어느 거 먼저 팔 것 같나요? 그러면 김포 집을 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포 먼저 정리하게 되고 또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마포, 뭐 반포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어쩔 수 거기 없는 사는 분들을 게 뭐 비하하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나도 이제 지키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세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은 잠겨져 있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이걸 내가 싹 다 팔고서 어디를 갈까? 지금은 애초에 반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해놨지만 내가 서울에서도 뭐 반포는 안 가지고 있지만 강북이 여러 차례 가지고 있었다. 그럼 차라리 싹 팔고서
반포로 갈까? 아니면 지방이 여러 차례 가지고 있어서 세금 규제가 많으니까 이걸 다 정리하고 서울로 투자를 할까? 라는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도 쪽 포지션에 있는 지방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서울로 사람들이 쏠리고 사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이게 꼭 단순히 지역만 문제냐?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했지만 서울의 빌라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정말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지금 경매 건수 같은 경우도 비아파트들이 정말 쏟아집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들이 경매도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다주택자 규제가 옳고 그르고는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이 현상 자체가 결국은 상급지,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외에도 다주택자 구조, 규제 구조 자체가 이런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런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정책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상속세 완화가 지금 정치권에서 또 뜨거운 화두입니다. 될 것도 같아요. 이번에 어느 정도 완화되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제 상속세 완화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상속세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사실 이 상속세율 이게 상증세법이라고 하잖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 이 세율 구조 자체가 90년도 때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된 세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 세율 구조 자체가 부모님이 우리 애들한테 뭐 집 하나 사주려고 했었을 때도 해줄 수 있는 이제 자금으로 크게 부담 안 되는 세금 구조였었는데 지금 이 과세 표준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몇 배가 뛰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증여공제 5천만 원, 1억까지 세율 10% 가지고서는 뭐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진짜 고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문제였다라고 하자면 지금 사실상 서울의 평균 매매주택 가격도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 가격도 지금 12억이 넘어가거든요. 말이 좋아서 평균이지 사실 12억 자체는 노원구나 이제 은평구 쪽의 신축 아파트 가격도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에 내가 신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정말 큰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상증세율 관련해서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한테 좀 더 증여하기가 쉬워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이 사실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한데 제가 이거 말을 잘못했다가 괜히 또 완화를 안 할까 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상증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주택을 굳이 매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 매물이 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매물이 잠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잠겨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괜히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또 완화하면 안 되나? 라고 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게 좀 필요하긴 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는 하나 시장에서 매물은 좀 줄어든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재경 소장님 오늘 처음 방송해 주셨는데요. 이 좋은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이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끝내주는 경제는 5시 45분에 찾아뵐 거고요. 뉴스토마토에 내일 좀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이와 관련된 특보를 전해드리니까 오후 2시부터 라이브 접속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